그렇지만 이 말은 측은한 신혼부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송복 시인이 말한 떨어져 있음이란 당신이 있을 때 나는 기쁘지만 당신도 기쁜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고독감을 표현한 것이니까 말이죠. 다시 말해 두 사람은 각각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 빠질 때에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에 안 빠지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전혀. 이것도 하나의 그때 얘기했지만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그 의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라는 의식이 들었을 때 어쨌든지 간에 그 또 사랑에 빠졌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상대방과 분리되어 고독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사랑을 할 때에만 고독, 즉 분리감이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거든 결혼이든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알게 되었다는 오만이 천천히 찾아들게 됩니다. 분명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나니 기쁘니 그 인간을 계속 옆에 두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의지다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놔야 돼요. 뭐에 대한 의지냐 하면 자유를 주겠다라는 의지예요. 이 의지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에 위반돼요. 마치 이런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있죠. 안 먹는 거. 내지는 제일 늦게 먹는 거. 우리 음식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배가 고플 때예요. 이러면 개걸스럽게 먹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인간답게 먹는 거는 느리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배를 좀 차게 부르게 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러고 있죠? 오늘 저녁에 친구랑 스테이크를 먹는다. 심지어는 이틀 전서부터 굶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는 스테이크가 안 들어가도 돼요. 짜장면이 들어가도 되고 콩으로 만든 콩고기가 들어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 아니죠? 문화적 식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게 문화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 메인 음식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 절차를 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당하죠. 풀코스에. 일단 앞에 나오는 거 먹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뒤에 뻗잖아요. 그거는 공백을 채우는 거예요. 그건 동물이란 말이에요. 식욕이지. 근데 인간의 욕망의 근본 정의는 말씀드렸잖아요. 금지된 것. 금지된 것을 우린 욕망이에요. 인간은. 이게 문화적 욕망인데. 그러니까 메인을 못 먹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스프가 나와.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스프면 괜찮아. 샐러드 나오고 오만 찌지부리들이 나오죠. 이 유혹을 못 견디는 사람한테. 근데 계속 먹으면서 뭘 그리는 거예요? 메인. 그리고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메인 요리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식당을 떠나요. 여기까지. 욕망이 극대화되죠. 레스토랑 문을 나가는 순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완전히 먹지 않은 것들이 우리한테 더 큰 쾌감을 주는 건 그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음식은 한 번도 못 먹은 그 음식. 절대 먹지 않으리라. 이게 인간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예.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사랑은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뭐의 이율배반이냐면, 잘 보세요. 소유욕 같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데리고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이거를 참아야 돼요. 이거를 싸워야 돼요. 소유욕의 반대가 뭐냐면 자유잖아요. 너무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있다 그래도 30분 정도는 집안.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거의 뽕빨나게 한 6시간, 7시간 지쳐서 야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만 가라 이런 게 아니라 30분 정도에 그만 가라. 멋있다. 별로야? 뽕빨을 내야 돼요? 이거 이 갈등이거든요, 이거? 근데 뭐냐면, 소유욕을 누르면 누를수록 소유욕이 생겨요.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이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소유욕과 이거는 같이 가야 돼요.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나랑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6개월간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들이랑 여행을 보내요, 외국에. 못 보내지, 불안하니까. 6개월이면 벌써 역사가 만들어지죠? 역사가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잖아. 하루면은 뭐 정신 없으니까 돌아올 수 있지만, 6개월을 보내면 6개월 동안 사랑은 엄청 커져요. 이해돼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6개월 공항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죽음이죠. 후회도 많이 해요. 괜히 보냈다. 괜히 보냈다. 무슨 강신주 선생 강의 듣고 자유를 주려고 그랬다가 아니 이제 죽는 줄 알았다.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소유욕이 들되 소유욕이 듦에 따라 들면 들수록 자유를 주려고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욕은 더 강해져요. 아세요? 대신 완전히 소유하면 더 이상 자유도 없이 소유하면 사랑은 거기서 끝나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모조리 먹고 배 터지게 먹었을 때 끝나듯이. 어떻게 이 갈증을 유지를 할 것인가? 사랑의 갈증의 유지 방법은 상대방한테 주구장창 자유를 주려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린 사람들 아니면 그런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죠. 어쩌면 그럴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사람이 있어. 짜증나 죽겠네. 왜 이렇게 찌찌부리들이 나와. 메인은 뭐냐? 도대체 메인은 뭐야? 메인 먼저 나오지. 근데 아까 극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메인이 나왔을 때 식당을 일어나는 용기. 그 음식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존경, 음식에 대한 외경, 음식에 절대적 자유권을 주는 거죠. 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먹지 않으리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네? 이상해요? 원래 인간은 이상해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싸우는 거예요. 뭔지 알죠? 싸워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싶을 때 놓아주기. 내 품에 꼭 껴안고 싶으면 품에서 밀어내기.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많이.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샤르트르와 보바르의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꿈꿨던 거란 말이에요. 샤르트르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자도 나는 질투해.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보바르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자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걸 참아낸다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어리고 유치해서. 뻔히 알면서 스테이크를 배불리 뱃속에다 쑤셔넣는 거와 짜장면 곱빼기를 쑤셔넣는 건 같은 건데 소유하려는 생각이 들 때 소유에서 달아나려는 의지 너무 힘들다.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옷 같은 거 사보셨잖아요. 옷 살 때 있죠. 그 옷과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사지는 않는 거죠. 살 거야. 근데 그 옷을 살 돈이 생겼을 때 빨리 다른 거를 사서 못 사게 만들 때.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 옷은 얼마나 우리한테 매력적인지. 옷에 대한 외경이 무르무르 익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번 가봐요. 잘 계시는지. 그리고 근데 그날 돈 있다 해서 옷을 사뒀을 때 옷에 대한 사랑은 며칠 갈까? 이미 내 건데 아무도 못 갔는데 사와도 방법은 또 뭐죠?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안 입는 거예요, 애써. 옷은 잘 계시는지. 옷이 돌아왔었을 때 반갑죠. 이거 유지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럼 우린 사랑의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파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 돼 있어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 요 얘기가 요 이율배반적인 것 사이에 계속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욕이 들면 어디로 가요? 소유하지 않으려고. 소유하려 하지 않음이 소유욕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럼 또 가. 증폭돼요. 계속 증폭돼요. 이해되죠? 어떤 식인지. 요 구조죠. 그런데 자유를 안 주고 소유욕으로 딱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파국은 여기서 와요. 요게 이제 문제죠. 요걸 알 수 있을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성복 시인도 저거를 알잖아요. 입으로 먹고 학문으로 배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학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다. 익숙해진다.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도토리를 학문에다 넣고 입으로 배설한다는 건 만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사랑은 그런 거니까. 사랑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한테는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금지된 것, 도달하기 힘든 것. 왜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도달하기 힘든 곳이니까. 왜 인간이 자기 뒤에 있는 뒷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사람들은요, 자기 있는 집에 뒤에 있는 뒷산 안 올라가요. 그럼 왜 올라가? 인간한테 그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은 금지된 것, 도달하기 힘든 거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데 그거를 바로 소유를 하면 거꾸로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도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친구가 이런 거죠. 오늘은 나는 나는 회가 너무 좋아. 회 좋아. 이럴 때 있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안 거죠. 쟤는 회를 좋아해. 횟집에 딱 갔을 때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회 싫어.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억지로 먹어야 돼요.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뭐지? 저 여자가 좋아하는 건 뭐지? 포착 안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이제 정의가 나오죠. 사랑이라 하면 소유하고 싶은 거이면서 동시에 그거에 반하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 플러스 의지가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결혼은 뭐다? 지난번에 수업했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나는 너를 소유하겠다 해요. 그래 죽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뭔데? 그때도 우리 기억나시죠? 예? 오만 친구들 불러다가 얘는 내 남자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어디서나 얘기하지만 커플티 입은 애들이에요. 그 행위가 뭔지 알죠? 쟤는 내 거다. 얘 내 거라는 거예요, 서로. 건드리지 마. 얘는 내 거다. 군대죠, 군대. 군인들이 옷 입고 다니듯이. 얼마 안 가는 커플이죠. 얼마 안 가는 커플. 상대방이 나랑 비슷한 색깔, 애인이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옷을 벗어 찢어버려야 돼요. 짜증나 죽겠네. 이래야 돼요. 그거 입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뭔데? 길 가면서 얘는 내 거다, 내 거다 소유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둘이 와가지고 막 다른 친구랑 모여서 막 이러고 있을 때 보면 속으로 그러죠. 참 지랄들을 한다. 저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소유욕은 실현된 건 맞아. 여러분들 소원도 있을걸요? 남자친구를 만나면 커플티를 입을 거야. 있죠? 그거는 똑같은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겠다라는 거야. 소유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물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유욕은 커지게 됩니다. 사랑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상대방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순간 사랑은 결국 해묵은 소유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소유한 것에 대해 인간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우리의 사랑이 가장 빛났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릅니다. 간혹 시간을 내서 밤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서로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순간적인 일일 뿐이죠. 결국 연애는 자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도록 강제합니다. 그렇죠. 저녁에까지는 계속 못 있으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이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상대방이 나 집에 들어갈래 하지만 딴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거기 들어간 곳은 내 통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다. 반면 동거나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를 배타적으로 소유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게 되지요. 이제 상대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오만이 왜 사랑을 질식시키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했고 완전히 알았다는 오만으로 인해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의 가옥 구조. 남자, 여자가 절대 같은 방에서 자면 안 돼요. 이건 불문율이에요. 아파트는 피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남자가 출입하는 문, 여자가 출입하는 문. 여기 여자의 전체적인 방이죠. 여기 방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목욕!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여기 있고 이게 거실. 거실에 그런 거 있으면 좋다. 게시판. 여기 남자가 자요. 몰라요. 여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여기 문 있어요. 남자가 쪼르르 와서 여기다 붙이죠. 오늘 저녁에 와인 한잔 할까? 라고 붙여요. 결혼한 부부예요. 그럴 때 여자가 밑에다가 붙여요. 오늘 선약이 있어. 미안. 이러는 거. 이걸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가옥구조거든요. 이 아파트 생활은 이걸 불가능하게 만들죠. 바깥쪽이 절벽이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런 가옥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기 문이 있어요. 놓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안 열어주니까. 열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라. 어떠니? 여행을 가도 돼. 그러니까 미국으로 한 1년간 여행을 가도 돼. 상관없어요. 이거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가옥구조예요. 이거 지을까?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런 느낌도 들지? 왜 같이 살아요? 이런 느낌도 언뜻 불현듯 들지만, 게시판! 여기가 열려있다니까요? 이거 어때요? 어때, 이거? 안 하다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식으로 그냥 가자고? 같은 방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게 결혼 생활할 때 이게 가옥 구조로서 서로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제도예요. 소유하지 못하게. 서로가. 그러니까 이 가옥 구조의 형태가 계약 결혼의 그 구조이기도 해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분명히.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싫어? 돈이 든다면 이 집이 다시 또 돈을 모아야 되네. 요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 오늘 와인 한잔 할까 했을 때 여기 있는 부인이 밑에다 써붙이는 거죠. 좋아요라고 할 때. 나는 얼마나 기쁠까? 왜 그러세요? 점프.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진멜도 사랑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서로의 심리를 모르는 게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의 도취를 상실한 채 몸이 건조해지고 서로의 관계들은 그 생명력이 마비되며 또한 관계의 지속 자체가 처음부터 무익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진멜이 항상 하는 얘기. 바보들만 자기의 속내를 다 보여준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내 속내를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도록. 비밀이 있도록. 그래서 알만한 것이 아직 계속 남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한다. 뭔지 알죠? 예? 쇼팽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남편이 내지는 아내가 쇼팽 CD를 사왔을 때 바보 아니야? 나 요새 베토벤 들어.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다. 엄청나요. 진멜 얘기대로 따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해야 되는지 알죠? 이거를 안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알려줘서도 안 되지만 또 아예 내가 모르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행이란 말이에요. 나 한 달 동안 여행 좀 갔다 올게. 그래서 갔다 오면 사람이 좀 변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모습들도 매력적일 수 있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짜증나죠. 아무 비밀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수다 많이 안 떨기. 말을 많이 하면 비밀이 누설되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뭔데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미소처럼 씩 웃어주는 거예요. 저건 뭐지 긍정인가 부정인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명한 성화들, 매혹적인 그림들의 특징들은 미소예요. 저건 뭐지? 해프게 웃는 거 말고요. 저건 완전히 뭐 이상한 걸 봐가지고 깍 뒤집어진다. 이런 느낌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비밀이 없잖아. 묘한 미소 있죠. 그거 제일 좋아요. 입으로는 웃고 눈으로는 눈물 살짝 흘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뭔지 알지? 아, 다각도로 응용 가능하다. 한쪽 눈에서 눈물, 한쪽 눈에선 눈웃음. 이런 거 좋다. 다음 장으로 건너갈게요. 나머지는 이제 읽으면 되니까. 6페이지에 미숙한번 부분 볼게요. 요거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요거는 좀 천천히 보고 싶어서. 한가위 맞으니까 가부장제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포획될 때 신혼부부는 서로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아까 봤죠. 그러니까 부인이나 누군가가 자기도 자본주의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자랑은 아니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그러고 보면. 혹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포획될 때 신혼부부는 서로를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일종의 사회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두 사람은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를 상실할 때 남는 것은 의무와 주어진 역할 수행뿐이죠. 특히 이 대목에서 사랑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심각한 계기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하게 가부장적이에요. 의외로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죠. 한가위 날 보세요. 한가위 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요번에 시댁 안 가시는 분이요. 몸도 피곤하고 해서. 가잖아요. 일을 하기 싫은데 하는 거를 우린 노예라고 불러요. 며느리라고 그러지 말고 돌이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기 싫은데 가는 거를 우린 노예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노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린 그러죠. 며느리의 돌이라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불쌍하다고. 어이구. 오만 얘기 다 하죠. 오만 얘기. 이 세상에서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상대방이 힘들고 괴로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해. 마치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거 아주 가부장적 제도잖아요. 남성 중심적인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까 뒤집어지는 날, 공개적으로. 그렇죠? 까 뒤집어지는 날이죠. 이날은 뭐 부인을 도와주기도 뭐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명절 때만 되면 헤게모니를 장악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꼬리를 내려요. 저희 아버님의 주특기는 이런 거죠. 트집 잡기.
굴비가 탔네? 근데 어머님이 약간 안타게 하면 굴비가 잘 안 익었네. 야,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가일의 위치도 아버님이 막 바꾸세요. 원래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놨거든요. 어떻게 경우 없이 이렇게 놔! 어머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도 그 다음에 꼭 이제 뭐 할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원래대로 가야 돼요, 또. 근데 이제 제사가 딱 끝나면 다시 어머니가 다시 회계문의를 장악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태학을 가만히 관찰해, 생태거든요.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가위 맞이다, 그렇죠? 비극적인 날이죠. 비극적인 날이에요. 한가위는 왜 없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추석은요? 농업경제가 끝났잖아. 뭔 추수한 게 있다고 추수한 척 해서 밤들을 사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건 이마트인데 내지는 프로그램 회사인데 완전히 쇼를 해요. 없애야 되는 거를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를 농사 지은 적 있어요 최근에? 원래 추석 한가위라는 거는요, 농사 짓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수확한 걸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건데 뭘 농사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프로그래머인데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에다 상에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건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동들의 90%는 그냥 해요.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왜 하지? 이 제기하는 순간 막 일파만파에 막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뭔지 알죠? 심각한 거예요. 추수도 한 적이 없는데 다 농부 흉내를 내. 다 농부. 다 농부야. 햇밤은 올려야 돼. 햇밤 무슨 햇밤이야, 햇밤은. 재밌죠? 가일들도 올리고. 추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농사경제가 끝났단 말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 아는데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가위 때 각 집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부모님 만나면 이렇게, 아니 부모님 만나면 우리 농사를 짓지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명실상부하게 해야지. 한가위 때 가지 마세요. 갈 이유가 없는 행사예요. 혹여 그럴 수는 있어. 주변의 친구들이 다 가서 갈 데가 없다면 뭐 그때 가면 되죠.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매번 이렇게 명절 올 때마다 참 깝깝하죠. 보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처럼 살아갈까? 그냥 흉내내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도 귀신이나 영혼이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제사가 회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나이 드시더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는 거죠. 제사는 우리 가족, 남은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없다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 요번 제사에선 피자가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그건 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첫 추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남이니까 상을 뭘로 올릴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올린다. 지금 제 각오가 그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랑 어찌할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또 가부장제의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남의 권력이 있어요. 또 행사해야 되죠. 해체적 행사 같은 거예요. 해체적 행사. 제 동생 부인이 아마 당혹스러울걸요. 얼마 아까 문자 왔는데 무슨 뭐 조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는 조기를 싫어해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할 일 없으면은 저랑 저희 집에 같이 갈래요? 추석 때? 난리 날 때는. 아, 참 재밌어요, 보면. 사람 그렇게 흉내내다가, 그렇게 대부분 한 60, 70%는 그렇게 흉내내다가 죽어요. 그러니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남죠.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볼게요.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어디선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지요.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은 두 사람에게 불가피한 단절을 강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체계는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
정도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체계가 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같이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간혹이요. 간혹 자본주의 경제의 메카인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낙향하는 부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죠. 서로에게 쏟을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부장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부장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주치는 공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서로를 쓰다듬고 아껴주어야만 하는 공간에 개입되기 때문에 사랑이란 관계에서 가부장제는 가장 직접적인 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민한 사회학자 이종용이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사랑은 가부장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사랑은 가부장에 의해 부과되는 결혼과 대립한다. 게다가 사랑에 의한 결혼은 가부장제적 사회 질서와 가족 질서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질서들을 교란시킨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적절히 통제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젊은이에게나 또한 그 젊은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부장에게나 하나의 질병처럼 급작스레 등장한다. 사랑은 질병처럼 사람을 삼켜버려 그로 하여금 여태까지 그가 종속되어 왔던 가부장제적 질서에 대해 저항하도록 한다. 예상외로 강력한 사랑의 힘은 가부장제적 강제 질서의 힘에 전혀 굴하지 않는 강도의 것이다.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사랑은 무적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다. 무슨 소린지 알죠? 얌전했던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버지 말을 어기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 결혼이란 제도로 완전히 들어갔었을 때 완전히 포획이 돼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하고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양쪽 가족에서 가부장적 질서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게 왜 중요해요? 안 되죠. 그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사랑을 유지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같이 살아도 돼요. 같이 사는데 그 전에 해서는 안 될 거 상견례. 우리 사회에서 좀 결혼 제도가 괜찮아지려면 상견례 제도를 붕괴시켜야 돼요. 상견례, 부모가 개입 못하게 하는 결혼 생활. 이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요. 이 상견례에서부터 굴종이라고. 거기서 얘기해봤자 뭐예요? 왜 걔네들한테 재가를 받아야 돼요? 이 결혼 반대일세. 이 결혼 반대일세 아니면 결혼하라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